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는 누구였을까요? 프로이트, 칼 융, 아니면 현대 뇌과학을 정립한 학자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저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눈으로 2600년 전 보리수 아래에 앉아 있던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네, 바로 붓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를 종교로, 붓다를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붓다를 신이 아닌 인간의 마음을 최초로 그리고 가장 정밀하게 해부한 임상 심리학자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왜 괴로운지, 왜 행복은 쥐는 순간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를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소개할 책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는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활동하는 현직 정신과 전문의자, 수면의학자인 저자가 병원 진료실과 미얀마의 수행 처소를 오가며 검증한 마음의 해킹 기술을 담고 있습니다. 뇌과학으로 증명되는 명상의 효과부터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는 디톡스 처방까지, 서양 의학자의 냉철한 이성과 동양 수행자의 따뜻한 직관이 만나는 그 흥미로운 접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땠습니까? 이유 없이 마음이 눅눅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쨍하게 개었다가도 금세 먹구름이 끼기도 하죠. 오늘 소개하는 책, 이 책 집어든 건 얼마 전에 저에게 들려준 한 친구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 붓다의 가르침을 다룬 책들 정말 많거든요. 좋은 말씀, 마음을 비우라는 조언들 다 맞는 말인데, 친구는 어딘가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달라 보였답니다. 동양의 신비가 아니라 서양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붓다를 바라봤다는 점이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 뜬구름 잡는 위로보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더 절실할 때가 있어요. 이 책의 저자 토니 페르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고 의학을 공부하며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붓다의 가르침에 그토록 깊이 매료되었을까요? 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 역시 행복의 쳇바퀴를 도는 평범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의사로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죽 가방을 수집하는 취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원하던 것을 손에 쥐어도 그 행복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저자의 경험담 하나 들려드려 볼게요. 그는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페라가모 가방을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부드러운 이탈리아 가죽 냄새, 손에 착 감기는 감촉, 정말 황홀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미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가 흠집을 내면 어쩌지?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온 겁니다. 결국 그는 다음날 가방을 환불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고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최신 스마트폰 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저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립니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여행을 계획하지만 그 즐거움 뒤에는 늘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찾아오고요. 저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붓다가 말한
두카라는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이 단어 두카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저자는 이것을 불만족 혹은 스트레스라고 해석합니다. 인생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뇌는 만족보다는 생존을 위해 안주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갈망하도록 진화해 왔거든요. 자, 여기에 또 다른 비유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숲속에서 뛰쳐나온 들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는 덤불 속에 들어가도 나무 그늘에 누워도 동굴에 들어가도 계속 끙끙대면서 자리를 옮깁니다. 덤불이 따가워서도 아니고 땅이 울퉁불퉁해서도 아니에요. 개는 오음이라는 피부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불만족이 바로 이 피부병과 같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나도 내면의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겠지요.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의사로서의 처방전을 내밉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마음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임상적인 해킹 기술, 즉 라이프 핵이라고 말이죠. 오늘 이 서양 의사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수술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취제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도 그렇구나 하는 솔직한 인정과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 속에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불안 속에 있나요? 지금부터 그 마음을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일하거나 잠들면서 1시간 내내 집중해서 듣기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편하게 흘려드려도 괜찮습니다. 틀어놓고 그냥 주무셔도 좋아요. 다만 그 다음 날이라도 오프닝이랑 클로징만큼은 꼭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닝에는 보통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고 클로징에는 이 책의 핵심 요약을 다시 담으려고 하거든요. 물론 이 역시도 책의 10분의 1 정도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이 좋았다 싶으시면 책을 구매해서 천천히 공들여 읽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좋은 책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무님들, 아셨죠? 진단. 당신의 마음은 원래 미쳐 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배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저자는 2600년 전의 붓다와 현대의학의 지식을 합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단명을 내립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모두 미쳐 있다. 여기에서 미쳐 있다는 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뇌가 만들어낸 환상과 왜곡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죠. 저자는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의 위대한 스승 아잔차가 들려준 오음에 걸린 들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숲속에 들깨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개는 덤불 속에 들어가도 낑낑대고 나무 그늘에 누워도 괴로워하며 뛰쳐나옵니다. 동굴에 들어가도 잠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고요. 근데 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 덤불은 너무 따가워. 저 나무 그늘은 땅이 울퉁불퉁해.
이 동굴은 너무 습해. 개는 가는 곳마다 장소를 탓하고 환경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숲이 아니었죠. 개는 피부병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피부가 가려우니 어디를 가도 어떤 자세를 취해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 들개와 닮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이직을 합니다. 처음엔 좋아요. 하지만 곧 상사가 거슬리고 동료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만족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더 좋은 물건을 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 거라고 믿지만 마음속의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고통은 장소만 바꿔가며 계속될 뿐입니다. 부타는 이 근원적인 가려움증을 두카라고 불렀대요. 흔히 고통으로 번역되지만 저자는 이것을 불만족 혹은 스트레스로 해석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더 와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답게 이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아주 명쾌한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는 기대 나누기 현실. 학창 시절에 배운 분수 떠올려 보겠습니다. 분모인 현실이 그대로여도 분자인 기대가 커지면 결과값인 스트레스는 무한대로 치솟습니다. 저자는 제키라는 의대생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제키는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기뻐서 춤을 췄을 겁니다. 하지만 제키는 교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오열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A 학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그녀에게 통과라는 현실은 충분히 훌륭했지만 전 과목 A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가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래야만 해 라는 기대를 품고 삽니다.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남편은 기념일을 기억해야 하고 내 주식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붓다의 지혜인 마이네를 처방합니다. 태국어로 마이네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래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시험은 망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았어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고요. 기대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현실은 언제나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오답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는 도대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설계된 걸까요? 왜 그냥 만족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저자는 이것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꽃향기를 맡으며 아, 행복해 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은 사자에게 잡혀먹히기 딱 좋았습니다. 반면 저 풀숲에 호랑이가 있을지도 몰라.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조상들만이 살아남아 우리에게 유전자를 물려주었거든요. 즉, 우리의 뇌는 행복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설계된 기관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 불안, 불만족이 떠오르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뇌가 제 기능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잘해서 탈입니다만. 이러한 뇌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아주 고약한 마음의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파판차라고 소개합니다. 팔리어로 망상의 확산 혹은 생각의 소용돌이를 뜻한대요. 작은 눈덩이 하나가 굴러가다 보면 거대한 눈사태가 되듯이 사소한 생각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앙적인 결론으로 치닫는 현상입니다. 책에 나오는 로비의 이야기 잠시 들려드릴게요.
로비는 아내와 소파에 앉아 평화롭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심코 말합니다. 여보, 자기 전에 식기세척기 정리하는 거 잊지 마. 이 한마디가 루비의 뇌 속 파판차 버튼을 누릅니다. 식기세척기라고? 아내는 왜 항상 내 방식대로 하게 두지 않지? 나를 통제하려고 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야. 린다랑 결혼했으면 안 이랬을 텐데. 이 결혼은 실패했어. 우리는 이혼하게 될 거야. 그럼 나는 위자료를 줘야 하고 집을 잃겠지. 결국 노숙자가 되는 거라고. 불과 2분 전까지 행복했던 로비는 식기세척기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미 이혼을 하고 노숙자가 돼버렸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밤마다 이 밥 한 차 때문에 이불을 걷어차지 않습니까? 상사의 찡그린 표정 하나를 보고 아,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해고당하면 어떡하지?까지 상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현주소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통의 뿌리에 집착이 있다고 진단했어요. 특히 내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빈자리를 발견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주차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 자리라고 찜을 해둡니다. 그런데 다른 차가 슝 하고 그 자리에 주차하면 어떤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습니다. 감히 내 자리를 뺏었어? 사실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진 것도 아니고 등기 권리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스팔트 바닥일 뿐이죠. 하지만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지고 빼앗기면 분노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이 주차 공간뿐이겠습니까? 내 생각, 내 정치적인 견해, 내 가족, 우리가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모든 것이 사실은 고통의 씨앗이 된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자, 이제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병명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만성적인 불만족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생존을 위해 불안을 만들어내는 뇌의 본능, 기대를 현실로 착각하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려는 집착이었습니다. 조금 씁쓸하시죠?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미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치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요. 내가 지금 밥 한 차에 빠졌구나. 내 기대가 너무 높았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소용돌이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마음을 어떻게 수리해야 될까요? 오음에 걸린 들깨처럼 숲을 헤매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편안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부터는 저자가 처방하는 본격적인 마음 해킹 기술, 그 첫 번째 단계인 무해함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이야기입니다. 처방 1. 무해함이라는 최고의 방어술. 바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본래 만성 불만족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인 저자는 어떤 약을 처방해 줬을까요? 놀랍게도 저자가 내놓은 첫 번째 처방전은 즉 계율을 지키는 삶입니다. 계율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아마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왠지 하지 마라, 참아라 같은 잔소리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서양 의학자인 저자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그는 계율을 종교적인 억압이 아니라 거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술이자 안전장치로 정의하거든요.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공격당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며 코르티솔이 분비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지요. 내가 남을 공격하고 속이고 해를 끼친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타인을 해치는 순간 우리 뇌는 위협 모드로 전환된대요. 왜냐하면 상대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고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긴장해야 하니까요. 즉, 남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의 신경계를 해치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답니다. 그래서 붓다는 무해, harmlessness, 즉,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식의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 오늘 밤 내가 두 다리 뻗고 잠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전략이라고 해요. 저자는 승려 생활을 체험하며 겪은 개미 대학살 사건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잠결에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 새까맣게 모여있는 개미떼를 발견했습니다. 징그러웠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는 무심코 물을 부어버렸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수백 마리의 생명이 쓸려 내려간 뒤였죠. 평소라면 아이 그까짓 개미 하고 넘겼겠지만 승복을 입은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개미 100여 마리를 일일이 손으로 구조하며 깨닫습니다. 아,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우주가 무너지는 재앙이 될 수도 있구나. 이 경험은 그에게 생명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죽음 앞에서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하물며 사람은 오죽할까요? 저자는 눈먼 거북의 비유를 듭니다. 넓은 바다에 눈이 먼 거북 한 마리가 사는데 100년에 딱 한 번 물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그때 마침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나무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나무에 심지어 적당한 구멍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넓은 바다에 눈이 먼 거북이 한 마리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고개를 내미는데 그 나무를 만나야 하고 그 나무의 구멍에 거북이의 목이 쏙 들어갈 확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고 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타인을 해치는 건 그 기적 같은 확률을 파괴하는 일인 셈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해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강력한 흉기가 되는 것부터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000단어에서 5,000단어를 내뱉습니다. 그 중에는 타인의 가슴에 박히는 화살 같은 말들이 섞여 있고요. 저자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상담하며 부모나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저자는 말의 5가지 필터를 제안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딱 1초만 멈추고 이 5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째, 사실인가? 둘째,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부드러운 태도인가? 넷째, 유익한 말인가? 다섯째, 자애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 이 필터를 거치면 아마 우리가 하려던 말의 절반은 삼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이것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불렀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멈추는 것, 험담에 동참하지 않고 미소로 넘기는 것. 이 침묵이야말로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패라는 거죠. 다음으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현대인의 가장 큰 중독, 바로 도파민에 대한 갈망입니다. 술, 성적인 욕망, 쇼핑 같은 감각적인 쾌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도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서 수백 통을 먹어치웠다고요. 성욕이나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가려운 곳을 긁으면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긁을수록 상처는 더 커지고 가려움은 더 심해집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은 더 커지는 법이지요. 특히 술에 관해 저자는 제임스라는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줬어요. 독실하고 성실했던 제임스는 딱 한 번 친구 생일 파티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리고 맙니다. 그 영상이 퍼지면서 직장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졌지요. 붓다가 술을 경계한 건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술이 우리의 마음 챙김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맨 정신일 때 작동하던 이성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그 파편을 온몸으로 맞게 됩니다. 성적인 욕망도 비슷합니다. 섹스는 양치질과 같습니다. 양치질은 좋은 일이지만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잇몸이 상하겠지요.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주인 행사를 하며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자는 억지로 욕망을 누르는 대신 그저 아,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났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합니다. 욕망을 내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불살생, 남의 것을 탓하지 않으며 불투도, 삿된 욕망을 절제하고 불사음,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불망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피하는 것, 불음주. 이 다섯 가지 계율은 우리를 올가매는 밧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인 것이죠. 저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 인류가 이 단순한 원칙,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원칙 하나만 지켰다면 역사책에 기록된 전쟁과 비극의 99%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창한 선행은 아니더라도 이 무해함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운전하다가 양보해 주기, 엘리베이터 잡아주기, 화가 날 때 심호흡 한번 하고 침묵하기. 이 작은 무해함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단단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튼튼한 방패를 갖췄으니 마음을 적극적으로 훈련할 차례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마음을 수술하는 정교한 메스,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방 두 번째.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초능력, 마음 챙김. 계율이 거친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면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을 수술할 정교한 메스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도구를 마음 챙김이라고 부릅니다. 마음 챙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의식의 무대 위에 선 여섯 악기라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식이라는 무대 위에는 6명의 연주자가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노래하는 보컬, 몸의 감각을 두드리는 드러머, 시각을 담당하는 기타리스트,
청각을 맡은 베이시스트, 그리고 미각과 후각을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플루트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의 무대에서 보컬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아, 배고파. 점심 뭐 먹지? 어제 김 대리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의 보컬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밥맛, 바이올린을 느끼지 못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방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 드러머를 놓치고 맙니다. 마음 챙김은 이 보컬의 마이크 볼륨을 잠시 줄이고 다른 악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작업입니다. 지금 내 엉덩이에 닿은 의자의 느낌, 콧 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찻소리. 이렇게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생각의 독재는 힘을 잃습니다. 저자는 이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초능력을 준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 마음을 내가 아닌 남의 마음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격렬한 감정이 찾아올 때입니다. 뇌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에 따르면 분노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뇌에서 화학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은 단 90초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뇌 속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온 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딱 1분 30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시간, 아니 1년 넘게 화를 낼까요? 바로 90초마다 그 기억을 리필하기 때문이래요. 감히 나한테 그랬어? 저 인간은 전에도 그랬어. 이러한 생각의 연료를 계속 들이붓는 것이죠. 마음 챙김은 이 90초를 견디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야기에 빠지는 대신 그저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심장이 빨리 뛰네.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아, 목소리가 떨리는구나. 이렇게 관찰자가 되는 순간, 감정은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고 90초 뒤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이것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이 매일 시간을 내어서 명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틴낙한 스님에게 배운 설거지 명상을 제안합니다. 보통 우리는 설거지를 해 치워야 할 일로 여깁니다. 빨리 끝내고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고 싶어 하죠. 하지만 틴낙한 스님은 말합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 설거지를 하라. 따뜻한 물의 감촉,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세제의 향기,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설거지하는 시간을 고통스러워하며 빨리 끝내려고만 한다면 막상 차를 마시는 시간이 와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의 일을 걱정하느라 차맛을 즐기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에만 존재하니까요. 섹션을 마무리하며 명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저자가 건네는 중요한 팁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으면 평소보다 잡념이 더 많이 떠오를 겁니다. 나는 명상에 소질이 없나 봐 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것이야말로 명상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나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것을 평소에는 모르고 살다가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니까요. 마음 챙김은 마음을 텅 비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이 쓰레기장이라는 것을 알고, 아, 내 마음이 지금 아주 바쁘구나 하고 너그럽게 인정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평화는 시작됩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떴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으로 타인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나를 넘어 타인과 연결되는 힘, 이 책의 클라이막스인 치유와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유, 연결감만이 살 길이다. 자비와 보시. 지금까지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 안의 욕망을 보고 내 안의 분노를 관찰했죠.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혼자만 평화롭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마지막 처방전은 나를 넘어 타인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자비와 보시. 쉽게 말해 자비는 친절, 보시는 나눔을 뜻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라는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뇌과학자로서 이것을 생존과 치유의 필수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흔히 포옹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심장세포를 재생시키기도 한대요. 즉, 남을 돕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자기 치유의 행위인 셈이죠. 저자는 이 나눔의 기적을 미얀마에서의 승려 체험을 통해 온몸으로 겪습니다. 새벽 5시, 맨발로 거친 흙길을 걸으며 탁발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자는 초보 승려라 법복을 입는 것조차 서툴러서 배가 훤히 드러나는 실수를 하기도 했대요. 뒤따르던 동료 승려가 옷 매무새를 만져주지 않았다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에 저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나무 조각과 양철판을 덧댄 오두막에 사는 이들이 태반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승려를 기다리며 내미는 손길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8살쯤 된 꼬마 소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고 허리가 굽은 남루한 차림의 남자는 자신의 아침 식사였을 바나나 하나를 선뜻 내밀었습니다. 저자는 그 순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고 고백해요. 미얀마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관담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였습니다. 저자는 그때 깨닫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나누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나눔으로써 우리는 풍요로워지는구나. 불교에서는 이를 다나, 즉 보시라고 부릅니다.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행위지요.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으로 움켜쥐고 있을 때에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손을 펴서 내어주는 순간 집착의 끈은 느슨해지고 마음에는 여유 공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친절한 것과는 다릅니다. 저자는 티베트의 고승 라마조파에게 어떻게 하면 연민을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대답은 아주 짧고 강렬했습니다. 고통을 알라. 자비, 컴패션의 어원을 보면 함께, 컴, 고통받다, 패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공감 능력이 바로 자비의 핵심인 것이죠. 저자는 의사로서 겪은 뼈아픈 실패담을 들려줍니다. 전문의 자격 시험에서 자신만만했던 그는 한 환자를 인터뷰하고 낙방했습니다. 환자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탓하며 분노했지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 환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극도의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요. 저자가 환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합격만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 고통을 아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관광 가이드 찬의 이야기입니다. 찬은 크레무르주 학살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그는 일주일에 고작 40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고용한 미국인 관광객 빌과 리치가 팁으로 60달러를 주자 찬은 뛸 듯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리퍼를 좀 더 살 수 있겠어요. 알고 보니 찬은 수입의 대부분을 털어 외딴 마을의 맨발 아이들에게 슬리퍼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아이들은 기생충 감염과 나병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자는 자신의 가난한 살림보다 아이들의 썩어가는 발이 더 아팠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빌과 리치는 미국으로 돌아가 모금 운동을 벌였고 결국 수천 켤레의 신발과 의료 지원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촛불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원본 촛불의 빛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방은 더 환해집니다. 잔의 작은 촛불 하나가 미국인 관광객의 촛불을 켰고 그것이 수천 명 아이들의 삶을 밝히는 거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하나도 챙기기 벅찬데 남을 어떻게 도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그 나 하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라고요. 우울증이나 불안은 시야를 극도로 좁혀서 온 세상을 나의 고통으로만 가득 채우게 만듭니다. 이때 타인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작은 친절이라도 베푸는 순간 우리는 고립된 나에서 벗어나 연결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우울제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는 자해 명상과 통렌 명상을 추천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순차적으로 마음속으로 말을 건네는 겁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당신이 안전하기를, 당신이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자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하고 의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2달 동안 매일 이 명상을 한 뒤에 부엌에 나타난 개미떼를 보고 예전처럼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그 생명을 가만히 지켜주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 너희도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또 하나 티베트의 통렌 명상은 아주 독특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타인의 고통과 검은 연기를 마신다고 상상을 하고 내쉬는 숨에 나의 평화와 하얀 빛을 그들에게 보낸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내 숨으로 당신의 아픔을 덜어주겠습니다. 이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뇌의 공감 회로는 깨어나고 이기심의 독소는 정화됩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 중 딱 한 명에게 마음속으로 무작위 자해 선물을 보내면 어떨까요? 지하철 맞은편에 앉은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에게 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돈도 들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 비밀스러운 선물이
놀랍게도 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거든요. 자, 우리의 긴 여정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하고 치유의 연고까지 발라봤네요. 마음에는 언제든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는 정신과 의사인 저자의 안내를 받아 2600년 전의 붓다를 만나고 미얀마의 흙길을 걷고 다시 현대의 복잡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제가 이 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혹시 신비로운 깨달음이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을 바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늙어갈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것이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저자 역시 20년 넘게 수행했지만, 여전히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침을 삼키고,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난다고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긴 시간을 돌아 마음 공부를 한 것일까요? 저자는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를 예로 듭니다. 길바닥의 구멍이나 과속 방지턱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도로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충격 흡수 장치를 달면 덜컹거릴지언정 차가 부서지거나 전복되지는 않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이 강력한 완충 장치를 우리 뇌에 설치하는 기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설치된 이 장치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네 가지 핵심 요정을 잠시 복기해 볼게요. 첫째, 우리는 진단했습니다. 우리는 오매 걸린 들깨처럼 끊임없이 장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마음속의 가려움증, 즉 두카, 불만족이었어요. 뇌가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 팝판차에 휩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또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둘째, 우리는 방어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무해함의 원칙을 세웠어요. 이것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거친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고 내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도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멈추고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수술했습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메스를 들고 생각과 나를 분리했습니다. 의식의 무대 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생각이라는 보컬의 마이크를 끄고 호흡과 감각이라는 다른 악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그릇의 온기를 느끼고 걸으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는 것. 그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를 과거와 미래라는 감옥에서 탈출시켜 지금 여기로 데려왔습니다. 넷째,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평화는 반쪽짜리임을 알게 된 거죠. 캄보디아의 가이드 찬이 보여준 헌신, 미얀마의 가난한 소녀가 건네준 한 주걱의 밥. 우리는 자비와 보시를 통해 고립된 자아의 껍질을 깨고 타인과 연결될 때 비로소 뇌가 가장 깊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저자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붓다는 신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였다.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을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가설로 받아들였어요. 내 말이 맞으니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와서 보아라. 그리고 직접 실험해 보라. 붓다의 태도에 매료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다면 챙겨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버려도 좋다고 말이죠.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일 뿐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이고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책을 다 읽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당장 또다시 화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끼어드는 차량을 보고 욕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가족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책에서 챙긴 마음의 비상약 하나를 꺼내어 보십시오. 화가 났을 때 90초만 기다리자라고 되뇌어 보고 쇼핑 중독이 일 때에는 이게 없어도 나는 충분해 라고 말해보고 미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연민의 시선을 보내보는 겁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자 토니 페르난도 역시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중이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호흡으로 돌아오고 친절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도들이 헤어질 때 나누는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자가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긴 그 따뜻한 기원을 제 목소리에 담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십시오. 당신이 고통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깊은 평안이 깃들기를